안녕하십니까. 하루 만에 끝내는 자바스크립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자바스크립트를 시작하기 위해서 자바스크립트를 편집할 수 있는 편집 툴을 깔아줍니다. 구글 가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친 다음 다운을 받아주고 실행 파일을 실행하여 설치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편집 에디터가 설치되는데 실행하고 뉴 파일로 새로운 파일을 만들고 세이브 에즈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한 다음 확장자를 HTML로 저장해 줍니다. 예를 들면 ex01.html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기본 예제를 적어줍니다. 이 문법은 기본적으로 HTML 문법인데 이 스크립트 태그 안에 자바스크립트 문법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기본적인 출력 기능을 하는 write 함수를 사용해 주었습니다. 결과는 이런 식으로 파일이 저장이 되고 실행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화면에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 기본적인 출력을 살펴보면 우선 이 write 함수로 화면에 출력을 합니다. 이 쌍따옴표로 둘러싸인 부분이 문자열이고 이 헬로 자바스크립트라는 문자열이 출력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문자열이 출력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write 함수를 사용했는데 이 br 태그를 쓰면 줄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코드의 실행 결과는 헬로 줄 띄우고 자바스크립트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 다음 변수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변수를 만드는 키워드입니다. var은 variable이라는 뜻으로 var num 하게 되면 변수 num을 만들고 거기에 10을 넣었다는 뜻입니다. 이 n은 대입 연산자라는 뜻으로 이 오른쪽의 값을 왼쪽에 저장한다, 대입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num의 num 변수에 10을 저장하고 여기서 num 변수를 출력하면 10이 나옵니다. 결과는 10이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3.14를 저장하면 3.14가 출력이 됩니다. 정수를 저장했으므로 정수형 변수이고 이런 경우는 실수를 저장했으므로 실수형 변수가 됩니다. 이렇게 3.14가 출력이 되고 그 다음 쌍따옴표로 둘러싸인 문자열을 저장하게 되면 문자열 변수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문자열이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 기본적인 연산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사칙 연산과 나머지 연산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변수 두 개를 만들고 값으로 10과 20을 준 다음 값을 출력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더하기는 숫자의 더하기지만 여기서 이 더하기는 숫자 덧셈이 아니고 문자열을 붙이는 문자열 접합 연산자입니다. 더하기를 사용할 때 문자열과 같이 사용하게 되면 더하기가 아니고 문자열을 붙이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이 문자열에 붙어서 문자열로 변환됩니다. 그래서 이 실행문의 결과는 10 더하기 20은 30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10 빼기 20은
마이너스 10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곱하기는 별 모양 이 연산자를 사용하고 나누기는 슬래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이런 식으로 10 더하기 20은 30, 10 빼기 20은 마이너스 10, 10 곱하기 20은 200, 10 나누기 20은 0.5. 그래서 이 앞에 부분은 연산자로서의 기능이 접합 연산자이므로 문자열에 붙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연산자를 살펴보면 나머지 연산자는 퍼센트를 사용하는데 num1, %num2 하게 되면 num1을 num2로 나눈 나머지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9를 2로 나누면 나머지는 1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를 2로 나눈 나머지는 1이 나옵니다. 다음으로 증감 연산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증감 연산자란 증가, 감소 연산자를 줄임말로 증가 연산자와 감소 연산자가 있는데 증가 연산자는 플러스 플러스고 감소 연산자는 마이너스 마이너스입니다. 이 플러스 플러스가 앞에 붙으면 선 증가이고 뒤에 붙으면 후 증가입니다. 앞에 붙은 것은 선 증가 연산자이고 뒤에 붙은 것은 후 증가 연산자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앞에 붙으면 선 감소 연산자이고 뒤에 붙으면 후 감소 연산자입니다. 증가 연산자는 값이 1 증가하고 감소 연산자는 1 감소합니다. 이 앞에 붙은 것과 뒤에 붙은 것의 차이는 먼저 되느냐 나중에 되느냐 차이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먼저 되느냐 나중에 되느냐 차이인데 예제에서 살펴보면 일단 변수에 둘 다 10의 값을 할당하고 여기서는 10이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증가 연산자가 뒤에 붙은 후 증가 연산자는 여기서는 그대로 10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11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증가하기 때문에 이 증가 명령을 내려도 여기서는 당장 증가하지 않고 다음에 1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 다음 밑에를 보면 num2는 10이고 증가 연산자를 앞에 썼습니다. 그래서 선 증가 연산자인데 결과는 10, 11, 11이 됩니다. 여기서 증가 연산자가 앞에 붙었으므로 바로 1이 증가하게 되어 11이 되고 증가된 값은 유지가 돼서 여기서도 11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증가 연산자는 1 증가한 값이 저장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11이 되면 밑에서도 11이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일단 결과는 이런 식으로 후 증가 연산자는 나중에 증가하고 선 증가 연산자는 거기서 바로 증가하게 됩니다. 감소 연산자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값은 10인데 여기서는 10, 19가 되고 여기서는 19, 9가 됩니다. 나중에 감소함으로 여기서는 10이고 여기서는 9고 바로 감소함으로 여기서도 9고 여기서도 9입니다. 그 다음 추가적인 예제를 살펴보면 원래
이 선 증가 연산자는 풀네임은 정식 명칭은 선 증가 후 연산입니다. 증가를 먼저 하고 연산을 나중에 한다는 소리입니다. 플러스 플러스가 뒤에 붙은 후 증가는 선 연산 후 증가이고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앞에 붙은 선 감소 연산자는 선 감소 후 연산이고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뒤에 붙은 후 감소 연산자는 선 연산 후 감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의 결과를 출력하게 되면 여기서 넘값은 후 감소이므로 나중에 감소합니다. 이것은 선 연산 후 감소이므로 여기서 더하기 연산이 있기 때문에 더하기 5를 먼저 하고 이 감소 연산자는 나중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인 상태 그대로 더하기 5를 해서 15가 되고 여기서는 10이지만 여기를 벗어나게 되면 여기서는 9가 되어 있습니다. 더하기 5를 한 다음에는 이 값은 9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9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리절트는 15가 나오고 넘값은 9가 나옵니다. 결과는 이런 식으로 15와 9가 나옵니다. 그 다음 관계 연산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관계 연산자는 관계를 판별하는 연산자입니다. 관계 연산자의 종류에는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것의 뜻은 이상인가? 라는 뜻으로 만약에 이런 식이 있을 경우 넘 1이 넘이 이상인가?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하인가? 라는 뜻인데 이 뜻은 넘 1이 넘이 이하인가? 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렇게 하게 되면 넘 1이 넘 2보다 큰가? 인데 이 관계 연산자는 물음표를 꼭 붙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물어본 사실이 참일 경우 이 전체가 true로 바뀌고 거짓일 경우 false로 바뀝니다. 다음에 이 식은 같은가? 라는 뜻인데 이것은 넘 1이 넘 2와 같은가? 라는 뜻입니다. 이 경우는 같으면 참이고 다르면 거짓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거는 다른가? 라는 뜻인데 이런 식으로 적게 되면 넘 1이 넘 2와 다른가? 라는 뜻입니다. 이 경우는 다르면 참이고 같으면 거짓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을 살펴보면 넘 1은 10이고 넘 2는 8이므로 넘 1이 넘 2 이상인가? 참이므로 true가 되고 여기에 true가 들어갑니다. 이것은 넘 1이 넘 2 이하인가? 거짓이므로 false가 되어 false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 이것은 참이고 true가 되고 거짓이므로 false, true, false, true, false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고 이 식도 살펴보면 10과 8이므로 같은가? 넘 1이 넘 2와 같은가? 는 거짓이 되므로 이 전체는 false가 되어 여기서는 false가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넘 1이 넘 2와 다른가? 다름으로 참입니다. 그래서 true가 되어 true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false와 true가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 이 는 표시가 3개인 것과 이런 식으로 다른가에서 하나 더 붙은 3개짜리가 있는데 이것은
데이터 타입까지 비교하는, 엄격하게 비교하는 형태입니다. 이것은 같은가 라는 뜻인데, 데이터 타입까지 비교하므로 이 10과 숫자 10과 문자열 10은 값은 같지만 데이터 타입이 다르므로 여기서는 같은가가 거짓이 됩니다. 그래서 펄스가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다른가인데, 예를 들면 이것의 차이는 만약에 이 경우였다면 이 값 자체는 같기 때문에 다른가가 거짓이 되어 false가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값 자체는 같지만 데이터 타입이 다르므로 여기서는 데이터 타입까지 달라야 다른 것이 되므로 여기서는 true가 됩니다. 이 값 자체는 같지만 데이터 타입은 다르므로 다른가, 그래서 다르다가 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true가 됩니다. 그 다음은 논리 연산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논리 연산자는 논리를 가지고 연산하는 연산자입니다. 논리에는 true와 false가 있고, 논리 연산자의 종류에는 논리 and, 논리 or, 논리 not이 있습니다. 이 논리 연산자는 일종의 진리표를 작성하는데, 진리표라는 것은 연산에 따른 결과를 작성한 식입니다. 논리값은 true, false가 있기 때문에 진리표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표의 결과는 이 부분만 true이고 나머지 부분은 다 false인데, 이것은 외우는 것이 아니고 이해하면 됩니다. 논리 and는 논리 곱이라고도 부르고, 논리 and는 그리고 라는 뜻이고 결합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곱셈이라고 생각하면 이 false 값은 실제로는 0을 갖고 있고 true 값은 1이기 때문에 0 곱하기 0은 0이고 0 곱하기 1은 0이고 1 곱하기 0은 0이고 1 곱하기 1은 1이고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논리 and는 둘 다 참여할 참이다, 이렇게 기억해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논리 or도 이 or 기호 표시는 Shift를 누르고 백스페이스 왼쪽에 있는 돈 표시를 누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게 되면 결과는 이런 식으로 되는데, 논리 or은 true가 하나라도 있으면 전체 결과가 true가 됩니다. 논리 or은 논리 합이라고도 부르고 또는 이라는 뜻이고 선택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 또는 B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결과는 참이 됩니다. 예를 들면 더하기라고 생각해도 0 더하기 0은 0이고 0 더하기 1은 1이고 1 더하기 0은 1이고 1 더하기 1은 2인데 어차피 이 값도 true이기 때문에 그냥 true라고 적습니다. 논리 not은 결과가 반전되는 연산자인데,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결과는 false이고
결과는 true가 됩니다. 왜냐하면 논리에는 true와 false밖에 없기 때문에 not true, 즉 true가 아니다 하게 되면 false가 되고 not false, 즉 거짓이 아니다 하면은 true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사용법을 살펴보고 예제를 보면 이런 식으로 관계 연산자와 논리 연산자를 같이 썼습니다. 이 부분은 변수값이 10과 9이므로 num1이 num2 이상인가 참이므로 true가 됩니다. 그래서 true and true, 결과는 true가 됩니다. 그래서 result에는 true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부분도 true이고 뒤에 부분이 false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true, 논리 and false, 결과는 false가 되어 result에는 false가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8이고 9이고 이상인가 거짓이므로 false가 되고 false, 논리 or true 하게 되면 전체 결과는 true가 되어 여긴 true가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num1이 num2 이상인가 거짓이므로 false, 논리 or false가 되어 전체 결과는 false가 되고 result에는 false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 논리 not을 살펴보면 num은 8인데 not을 하게 되면 이 8 값도 true이기 때문에 0을 제외한 모든 값은 true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not true가 되고 result는 false가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0을 넣게 되면은 0 값은 false이기 때문에 not 0은 not false가 되고 결과적으로는 true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선 true가 나옵니다. 애초에 false를 넣게 되면 이 부분은 not false이므로 결과는 true가 되고 result에는 true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false, true, true가 됩니다. 그 다음은 입력을 받는 프롬프트를 살펴보겠습니다. 프롬프트는 사용자 입력을 받는 함수인데 이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명령창에 값을 입력하고 입력된 값은 이런 식으로 num에 저장이 됩니다. 이 글자는 입력할 때 보여줄 글자입니다. 입력을 받은 다음 num에 저장하고 출력하게 됩니다. 실행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입력창이 뜨게 되고 10 엔터를 하게 되면 num에 10이 들어가고 10이 출력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되고 값을 입력하고 num에 저장한 다음 num의 값을 출력을 합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프롬프트를 사용해서 두 개의 숫자를 입력받은 다음 더하기를 해서 출력을 해보았습니다. 10을 받고 20을 받고 더하기를 했더니 결과는 우리가 원하는 30이 나오지 않고 1020이 나왔습니다. 이유는 이게 숫자로 인식이 되지 않고 문자열로 인식이 됐기 때문입니다. 즉 프롬프트로 받은 결과는 숫자가 아니고 문자열로 인식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입력을 받게 되면 30이 나오지 않고 1020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넘버 함수를 사용해서 문자열 값을 숫자로 바꾸어 줍니다.
넘버 함수에 들어간 이 변수 문자열 값은 숫자로 변환되어 다시 변수에 저장되고, 그런 다음 더하기를 했을 경우 숫자로 인식이 되어 결과는 정상적으로 30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30이 잘 나오는 것을 그 다음은 조건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조건문에는 if 문이 있는데, if는 만약 뭐뭐 한다면 이란 뜻입니다. 여기서 만약 num1이 10보다 크다면 이 중괄호 내부에 있는 문장을 실행합니다. num1은 10이므로 10보다 크다가 거짓입니다. 그래서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num2도 9이므로 10보다 큽니다는 거짓이 되므로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건문에는 if, else 문이 있는데, if, else 문은 만약 조건을 만족할 경우 if 내부의 문장을 실행하고, 아닐 경우 else 부분의 문장을 실행합니다. 여기서 num 값은 10이고 10보다 크다가 거짓이므로 else 부분인 10보다 크지 않습니다가 실행이 됩니다. 또 다음으로는 if, else if, else 문이 있는데, 이것은 else if에도 조건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의 조건을 사용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num이 90 이상일 때는 A학점, 80 이상일 때는 B학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면 지금 num 값은 70이므로 70 이상인 여기서 만족이 됩니다. 그래서 C학점이 출력이 됩니다. 만약에 80점이라면 이쪽이고 90점 이상이면 이쪽이고, 그 외의 나머지인 60점, 50점 같은 경우는 모두 여기 D학점에 출력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은 마찬가지로 조건 선택에 이용되는 스위치 케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스위치 케이스는 if, else if, else 문과 비슷한데, 이 num 값이 3이고 이 들어온 num 값이랑 일치하는 케이스의 값이 출력이 됩니다. num 값은 3이고, 그래서 여기서 선택하면 케이스 3이 선택되고, 이 문장을 실행한 다음 브레이크 하면은 이 스위치 케이스 문장을 나가게 됩니다. 만약에 1이었다면 케이스 1이 되고 나가고, 2였다면 2가 되고 나가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 브레이크 문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 브레이크 문을 쓰지 않고 만약에 num 값이 1이었다면 케이스 1 하고 문장을 실행한 다음 케이스 2도 실행하게 됩니다. 중간에 브레이크 문을 만나지 않으면 밑에까지 실행하기 때문에 특정 영역만 선택해서 하려고 하면 브레이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단 여기서는 num 값이 3이므로 3가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케이스를 겹쳐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겹쳐서 사용하게 되면 케이스 대문자 A, 이렇게 다운표가 한 개짜리는 문자를 말합니다. 일단 여기서는 문자 A와 대문자 A와 소문자 A 일 경우 F를 출력하고 나가게 됩니다. 이것은 대소문자를 구별하지 않게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대문자 A가 들어와도 F이 출력되고 소문자 A가 들어와도 F이 출력됩니다. 지금 여기 경우에서는 대문자 B이므로
ch가 b가 들어가면 케이스 대문자 b인 경우로 가서 베이비가 출력이 되고 브레이크를 하게 되면 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반복문에서 while 문을 살펴보겠습니다. while은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뜻으로 while 문은 반복문에서 사용이 됩니다. 이 코드는 i가 3 이하인 동안 이 중괄호 내부가 실행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실행되는 방식은 i가 1일 때 3 이하가 맞으므로 통과하고 1이 출력이 되고 2가 되고 다시 2가 통과하고 2가 출력되고 3이 되고 또 3이 통과하고 3이 출력되고 4가 되면 반복문의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므로 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 반복문의 초기값을 설정해 주는 것을 이 초기값은 초기식이라고 하고 이 while 오른쪽에 들어가는 이것을 조건식, 이것을 증감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복문의 3요소에는 초기식, 조건식, 증감식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증가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1일 때 통과, 출력하고 2가 되고 2 통과, 2가 출력되고 3이 되고 3 통과, 3이 출력되고 4가 되고 반복문의 조건식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탈출하여 나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결과는 값이 3번 출력되었습니다. 다음 예제도 살펴보면 이것은 9구단 7단을 출력하는 식인데 단값이 7이고 i는 1이고 i는 1부터 9 이하인 동안 실행이 되므로 1일 때 7 곱하기 1은 7 2가 되고 다시 들어가면 7 곱하기 2는 14 이 x는 글자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이 곱하기 이 별 모양이 실질적으로 곱하기 기능입니다. 그래서 7일은 7, 7이 14, 7, 3, 21 이런 식으로 7, 9, 63 하고 i가 10이 되면 반복문 while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는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은 두 while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while문은 while문과 비슷하지만 구성 방식이 약간 다릅니다. do가 나오고 뒤에 while문이 나오는데 while문의 검사를 하고 내부를 실행하는 것과는 달리 do while문은 일단 무조건 실행한 다음 검사를 나중에 합니다. 그래서 while문은 선 검사 후 실행이고 do while문은 선 실행 후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i가 3 이하인 동안 반복을 한다고 했는데 i가 원래 4이면은 조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do while문은 먼저 실행하고 검사를 나중에 하기 때문에 이 4도 출력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4도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do while 문을 이용하여 구구단을 사용하게 되면 이 결과는 while 문과 같습니다. 1부터 9 이하인 동안 함으로 7, 9, 63 출력한 다음 10이 되면 탈출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포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포문도 마찬가지로 반복문인데 반복문의 3요소인 초기식, 조건식, 증감식이 한 줄에 쓰여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포문도 while문과 똑같지만 구성 방식이 약간 다릅니다. 이 포문의 수행 방식은 일단 여기부터 초기식부터 실행되고 그 다음에 조건식으로 가서 조건을 만족함으로 통과해서 내부식을 실행하고 1이 되고 1을 출력합니다. 그 다음 증감식으로 가서 2가 돼서 다시 조건식으로 와서 2가 통과되고 2를 출력하고 3이 되고 3을 통과하고 3을 출력하고 4가 되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므로 탈출하게 됩니다. 즉 1, 2, 3, 4, 2, 3, 4, 2, 3, 4 이런 식으로 번호를 매겼을 때 초기식 1번, 조건식 2번, 내부식 3번, 증감식 4번 하게 되면 1, 2, 3, 4, 2, 3, 4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9구단도 이런 식으로 1부터 9 이하인 동안 증가하게 되면 1일 때 통과해서 출력하고 2가 되고 2 통과 출력, 3 통과 출력, 4 통과 출력 이런 식으로 9가 되고 9 통과 7, 9, 63 그 다음 10이 되면 만족하지 않으므로 종료가 됩니다. 그 다음은 반복문에서 사용되는 브레이크, 컨티뉴 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브레이크는 반복문을 탈출하는 기능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 포문은 1에서 5까지 실행되는데 여기서 조건문으로 i가 3일 때 브레이크 하겠다 하게 되면 i가 3일 때 반복문을 탈출하게 됩니다. 즉 브레이크를 하게 되면 이 포문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데 따라서 1일 때는 출력이 되고 2일 때도 출력이 되고 3일 때는 브레이크가 되므로 4와 5는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3일 때도 나가므로 3은 출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력은 1과 2만 됩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곳에 continue를 쓰게 되면 continue는 반복문의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1일 때 출력이 되고 2일 때 출력이 되고 3일 때는 내려가지 않고 반복문의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3만 출력되지 않고 출력은 1, 2, 4, 5가 출력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3일 때는 반복문의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므로 3이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객체를 살펴보겠습니다. 객체는 변수와 함수를 포함하는 일종의 틀입니다. 포인트 변수를 만들고 new object 명령어를 이용하여 객체를 할당합니다. 그 다음 이 객체에 멤버 변수 x를 만들고 2를 할당하고 y를 만들고 3을 할당합니다. 이 부분은 객체의 멤버 변수를 할당하는 곳이고 그 다음에 객체의 멤버 함수인 showPoint 함수를 함수 형태로 만들고 안에 기능을 넣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포인트 객체는 x, y 값을 가지고 showPoint 함수를 가집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후에 showPoint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x, y 값이 출력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펄슨 객체를 만들고 이름, 나이, 키 정보를 할당한 다음 자기소개하는 함수를 만들고 그 다음 펄슨 객체의 introduce 함수를 호출합니다. 그러면 이름, 나이, 키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이 this 명령어는 객체의 이 name을 지정하는 명령어입니다. this를 쓰지 않게 되면 이 name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이 객체의 주소를 가진 this를 사용하여 this.name으로 이 서강준이라는 이름을 매칭시켜 줍니다. 결과는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됩니다. 다음은 날짜 정보 객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날짜 정보에 관한 객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new date를 이용하여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date 객체에 내장 메소드인 getFullYear를 하게 되면 연도가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 getMonth로 월의 값을 가져오는데 더하기 1을 해줘야 지금 현재의 월과 같은 월이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부터 1일 적은 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데이트로 날짜를 출력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현재의 날짜가 연월일이 출력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getHours, getMinutes, getSecond 메소드로 시분초를 출력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현재의 시분초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toGMT string 메소드를 이용해서 그리니치 표준시를 출력하는 예제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데 현재의 시간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리니치 표준시란 이런 식으로 영국 런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toLocalString 메소드로 운영체제 방식의 시간을 출력해 줍니다. 그 다음은 수학 관련 객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수학 관련 객체는 이 math를 이용하는데 math.abs math 객체 안에 있는 이 abs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abs 메소드는 absolute number, 즉 절대값을 출력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값은 모두 양수이므로 마이너스 10을 넣게 되면 10으로 변환되어 출력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 max는 최대값을 찾아주는 함수입니다. 여기서 1, 2, 3, 4에서 최대값인 4가 반환되어 넘에는 4가 들어가고 여기서는 4가 출력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min도 미니멈 넘버의 줄임말로 최소값을 찾아주는 함수인데 여기선 1이 반환되어 여기선 1이 출력이 됩니다. 파워는 제곱 함수인데 2의 10제곱이 반환되어 1024가 나오게 됩니다. 랜덤은
임의의 값을 출력해주는 함수인데 랜덤으로 생성한 값은 0과 1 사이의 임의의 값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0과 1 사이, 즉 0과 1은 포함하지 않는 그 사이의 값이 랜덤하게 출력이 됩니다. 라운드는 반올림하는 함수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는 것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라운드를 하게 되면 3.14는 여기서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되면 3이 됩니다. 3.64는 4가 됩니다. 셀은 셀링, 즉 천장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올림 함수이고 3.14를 올림했을 경우 4가 됩니다. 3.64도 마찬가지로 4가 됩니다. 플로어는 버림, 즉 내림 함수인데 3.14는 3이 되고 3.64도 3이 됩니다. sqrt는 스퀘어 루트 라는 뜻이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루트입니다. 2제곱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sqrt3은 루트 3입니다. 여기선 값이 2이기 때문에 루트 2의 값은 1.4 정도이고 루트 3의 값은 1.7 정도, mass.py는 3.14 뒤에 여러 값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은 배열 객체를 살펴보겠습니다. 배열 객체를 만들 때는 이런 식으로 new array를 사용합니다. 이 new는 메모리 생성 명령어이고 객체를 생성한 다음 arr에 주소를 줍니다. 그리고 이 arr 0번째에 1을 넣는다. 이런 식으로 1번째에 2를 넣고 2번째에 3을 넣습니다. 배열은 연속된 메모리 공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장 공간이 저장공간이 3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arr 0번째이고 그 다음 arr 1번째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arr 0번째에는 1을 넣고 1번째에는 2를 넣고 2번째에는 3을 넣습니다. 그 다음 출력하게 되면 1, 2, 3, 2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앞의 방식을 다른 방법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배열 객체를 만들고 거기에 바로 값을 1, 2, 3을 바로 준 것입니다. 결과는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대괄호를 또 써서 다른 데이터 타입을 넣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 여러가지의 객체들이 있는데 이 객체들은 나중에 다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은 함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함수를 만들 때는 이 펑션이라는 키워드를 씁니다. 이 펑션을 이용하여 지금 myfunc라는 함수를 만들고
함수의 내부의 실행 문장을 중괄호 안에 적어줍니다. 이 펑션 myfunc는 이 myfunc 함수를 정의한 것입니다. 즉 기능을 만든 것이고, 여기서 이 위에 있는 myfunc는 함수를 호출한 것입니다. 이 호출 문장이 없게 되면 이 함수는 실행될 수가 없습니다. 이 myfunc를 호출하여 실행하게 되면 이 내부의 문장이 실행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함수를 만들 때 이 부분은 함수의 입력 부분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변수를 적어주게 되면 이 변수는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이 변수는 함수가 호출될 때 전달한 값을 넘겨받습니다. 즉, 이 myfunc 함수를 호출할 때 3을 넣어주면 이 전달한 3의 값을 n이 받아서 내부에서 출력값 3이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변수를, 매개 변수를 2개 적어주면 이 첫 번째 3은 여기 n1에 들어가고 두 번째 4는 n2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합 7이 출력이 됩니다. 비슷하게 매개 변수가 2개가 있고 3, 4가 들어가면 return 7이 되는데, return을 하게 되면 함수가 호출된 자리에 값이 남습니다. 그래서 여기엔 7이 남고 result에는 7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alert return된 결과값 7이 실행이 됩니다. return을 하면 함수가 호출된 자리에 값이 남습니다. 그 다음은 합을 구하는 함수인데, 마찬가지로 이 mySumFunc 함수를 호출하면서 10이라는 값을 주면 이 10을 매개 변수 n이 받고, 그 다음 여기서 반복문으로 10번 수행하는데 i를 sum에다 더해서 다시 sum에다 저장하고, 이런 식으로 i가 1부터 10까지 반복하게 되면, 즉 여기서는 1부터 10까지 합을 구하게 됩니다. 1부터 10까지 합은 55이므로 여기서 최종적으로 return 55가 되고, 그렇게 되면 이 함수가 호출된 자리인 여기에 55가 남습니다. 그렇게 되면 result가 55를 받고, 여기서는 return된 결과값 55가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은 함수의 배열을 전달하는 예제인데, 여기서 배열 객체를 만들고 myARR을 전달하게 되면 이 배열 객체인 myARR을 이 매개 변수 AR이 받고, 이 배열이 매개 변수에 전달이 됩니다. 이 배열에 myARR.length, 즉 배열 길이만큼 반복을 하게 되면 길이는 3이므로 이 길이보다 작은 동안 하기 때문에 0, 1, 2가 되고, 여기서 배열 값인 ARR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가 출력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배열의 함수의 배열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 전달한 배열의 합을 구하는 예제입니다. 이 배열 값을 계속 sum에 더하고 return sum을 하게 되면 결국엔 배열의 합인 6이 return 되면 여기에 6이 남습니다. 그럼 result에 6이 들어가고 return 된 값은 6이 됩니다. 그 다음 prompt 함수를 이용하여 prompt로 입력받은 숫자를 인풋에 저장하고 그 값을 함수에 전달한 다음 내부에서는 그 값을 제곱을 합니다. 제곱을 해서 return하게 되면 return된 제곱값이 여기 남고, result에는 제곱의 결과가 들어가고, 제곱된 값은 제곱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10을 넣게 되면 100이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 프롬프트로 두 개의 숫자를 입력받은 다음 넘버 함수로 숫자로 변환한 다음 그 다음 함수에 두 개의 값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럼 매개 변수가 이 값을 받아서 내부에서는 4층 연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0과 20을 입력했을 때 이런 식으로 4층 연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함수의 응용된 형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네이버라는 함수를 만들고 위치를 네이버 주소로 저장해 줍니다. 그 다음 버튼 태그에 onClick 버튼을 클릭하면 이 함수를 실행하도록 하여 이 링크로 이동을 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버튼을 누르면 네이버로 이동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증가하는 함수, 감소한 함수를 만들어주고 ink 증가 함수에는 카운트를 증가시키고 dic 함수에는 카운트를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증가 버튼 눌렀을 땐 ink 함수가 호출되게 하여 값을 증가시키고 dic 함수가 호출되게 하여 값을 감소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증가 버튼을 누르면 값이 증가하고 감소 버튼을 누르면 감소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show image라는 함수를 만들고 window.open을 이용하여 새 창에서 이 이미지가 열리도록 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새 창에서 이미지가 열립니다. 그 다음은 이 새 창의 이미지의 가로 세로를 조절하고 시작 위치를 결정합니다. 그 다음은 함수에 있는 값을 출력을 해주는 함수입니다. 카운트를 감소시켜서 이전의 값을 출력해주고 카운트를 증가시켜서 다음의 값을 출력해줍니다. 다음은 함수의 응용된 형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는 배열의 색깔 이름을 저장한 다음 change color 함수에 배열의 인덱스 위치값을 증가시키면서 body 태그 즉 더 body id가 body인 body 태그에 접근해서 body 태그의 배경 색깔을 배열에 정해진 이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버튼 태그를 누를 때마다 change color 함수가 호출이 되고 배열 인덱스가 증가하면서 배열 값을 갖고 오면서 배경 색깔이 바뀌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버튼을 누를 때마다 배경 색깔이 바뀌게 됩니다. 다음은 이 set interval 메서드를 이용하여 2초마다 inc 함수가 호출되게 하는 것입니다.
set interval inc 2000 하게 되면 2초마다 inc 함수가 호출이 됩니다. inc 함수가 호출될 때마다 카운트가 1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2초마다 값이 1 증가하면서 경고창이 뜨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set 인터벌로 inc를 2초마다 호출한 다음 end 펑크로 이 set 인터벌을 종료합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클릭하면 인터벌이 시작되고 버튼을 클릭하면 인터벌이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set time한 메소드는 5초 뒤에 이 myfunc 함수가 한번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면 start func 함수가 실행되어 set time 메소드가 실행되고 myfunc 함수가 5초 뒤에 실행이 됩니다. 이것은 돔 제어로 0번째 폼에 0번째 원소의 값을 가져온 것입니다. 밑에서 이게 첫 번째 폼이므로 즉 0번째 폼이고 0번째 폼에 0번째 원소의 값은 이 인풋의 값입니다. 아까랑 똑같은 소스에서 입력한 값이 이 5가 맞는지 출력해주는 예제입니다. 그 다음은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역 변수는 함수 내부에서 선언한 변수가 지역 변수입니다. 지역 변수는 함수 내부에서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호출했을 때 지역 변수가 만들어지고 여기서 값을 출력을 하면 10이 출력이 됩니다. 그런데 함수가 종료되고 밖에 나오면 이 지역 변수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값이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이 함수 밖에 있는 변수는 전역 변수라고 하는데 모든 영역에서 접근 가능합니다. 일단 함수를 호출하고 이 10이 할당이 되고 여기선 10이 출력이 되고 여기서 찍히는 넘은 이 전역 변수입니다. 지역 변수는 함수 내부에서만 접근 가능하므로 이 넘을 사용할 수 없고 전역 변수 넘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는 10과 999가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 이렇게 전역 변수만 있게 되면 이 함수 내부와 외부에서 출력되는 값은 모두 전역 변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함수 내부에 각각의 지역 변수가 있으면 각각의 지역 변수가 따로 호출이 됩니다.